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한은 1분기 역성장 가능성도 기준금리는 동결했다라는 거죠. 어제 한은이 이 기준금리를 2.75%로 똑같이 그냥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의 물가나 경제 상황을 보면 낮출 법하긴 한데 일단 멈춤을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대체 뭐냐? 여기 볼까요? 탄핵 정국, 관세 전쟁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영향이 기준금리뿐만이 아니라 역성장 가능성까지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어두운 터널인데 더 땅 파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사실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 여기 나와 있죠. 탄핵 정국 관세 전쟁 때문이다. 이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지금 국내 이 경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국일보입니다. 미일 장관 관세 협상 끼어든 트럼프 방위비 거론한 듯 이번 주 미국과 일본 사이에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원래 장관들끼리 협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들어갈게요라고 끼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장관과 직접 얘기를 하고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자기 SNS에 이거 큰 진전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네. 직접 본인이 나섰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지어 방위비도 좀 거론이 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방위비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어가서 언급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이거 미국이랑 일본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협상이 주목되는 이유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실무 협상 뛰어든 트럼프 부담 커지는 한입니다. 일본과의 협상을 보아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었더라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예정에 없던 일본 장관급과 면담에 나섰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방위비를 연계하고 빨리빨리 합의하자. 빨리 하는 게 더 유리해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뭔가 속도를 내려고 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까지 있다라는 거. 이런 모든 걸 한국은 우리나라는 일본을 참고서 삼아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장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있죠. 참고 삼아야 된다라는 게 매일경제 일면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의료대란 14개월, 정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라는 게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어제 예상했었던 대로 이주호 교육부 총리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없이 증원 0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학생들 빨리 돌아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든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14개월 만인데 사실 환자 목숨을 담보로 1년 넘게 다투다가 결국 원점된 거 아니냐. 남은 건 환자들의 한숨, 수험생들의 곤란만 남은 상황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원점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의대 수업 참여율 26%에도 증원 0명, 백기 든 정부. 정부가 이 증원 0명으로 할 테니까를 조건으로 걸고 뭘 얘기했느냐. 의대생들 다 수업에 들어오세요. 복귀하세요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전원 복귀했느냐? 26%밖에 복귀를 안 했고 74%는 밖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기를 든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한겨레의 일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법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반팔에 반바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대구예요. 네, 어제 참 더웠죠. 대구 데프리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데프리카는 진짜 더웠다. 어제 낮 기온 25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벌써 4월인데 벌써 덥구나. 그런데 대구 오늘은 29도까지도 오른다고 해요. 어제도 덥지만 오늘은
더 덥다. 전국적으로 이 최고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또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출근길에 옷차림 좀 같이 좀 염두에 두셔서 입고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를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윤 어게인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윤 어게인 신당 예고한 변호인단 4시간 만에 일단 유보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 중에서 40대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윤 어게인이라는 이 신당을 만들 거예요. 18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1시에 우리가 기자회견 할 겁니다. 라고 어제 기자들한테 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시간 뒤에 갑자기 일단 유보해요. 라는 얘기가 다시 왔다는 거죠. 입장문을 좀 같이 볼까요? 네,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오늘 하루 빗발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놓고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이 난무해서 대통령님께 부담이 될 수 있어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대통령님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국민의힘의 압박이 있어서 그래서 유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저희 지난번에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라는 얘기를 저희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윤 전 대통령 선거 다시 재출마하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게 되면 이제 파면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이제 어쨌든 공직에 진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중임을 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저런 이제 태도를 보이는 거는 좀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네. 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나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건 법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윤 어게인을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게 꼭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출마하는 게 아니라 윤심이 실린 윤 전 대통령이 미는 누군가가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당이라는 게 원래 선거에 나와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또 밀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윤영걸 대표님. 네. 국민의힘의 압박이 빗발쳤다라고 지금 본인 직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윤 어게인이 생기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이제 현재 유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친박연대가 또 생각이 나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에 있고 밖에 친박연대가 생겼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런 상황이 있죠. 200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 세력들이 공천에서 대거 학살됐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당에 탈당하면서 나중에 당선되면 복귀하겠다. 그래서 친박 연대가 돼서 14명이 당선됐어요. 나중에 돌아왔죠. 네. 근데 그건 2008년 국회의원 총선 앞두고 했고 지금은 대선 이제 한 5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탄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탄핵된 지가 뭐 한 2주 남짓 됐나요? 이때 다시 윤 어게인을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뜬금포고 자중질환이죠. 예, 도저히 국민의힘 대선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철없는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순수한 의도는 인정하고 싶어요. 네. 예, 대통령은 그만뒀지만 노사모 같이 윤 대통령을 따르는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은 단일화를 해서 대선에서 밀어주겠다. 이런 순수한 뜻인 것 같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대선에서 지금 불리합니다. 예, 윤 대통령을 어떻게 이번에 대선에 걷어내야지 대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저는 이때 좀 결심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예,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나는 재판에서 무죄 받고 네. 돌아오겠다.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I will be back. 나는 무죄로 돌아오겠다. 네. 이렇게 하고 이번 대선판은 이번에 윤 대통령 아마 개입을 안 할 것 같아요. 어제도 신당 장당이 무산된 거 보니까. 네. 하지만은 윤 대통령 이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번 대선은 불리하니까 좀 자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윤 대표님은 아직 여기서 지금 윤어게인이란 신당 자체가 좀 뜬금포고 자중질환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윌비백을 얘기를 하고 나중에 나와야 된다. 뭐 무죄를 받든 뭐하든 하고 나중에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윤어게인이란 이름 자체가 아까 이번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간 좀 얘기가 좀 안 나와야 돼요. 없이 치러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윤어게인의 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당의 사람 이름을 박을 땐 그 사람이 좀 주축이 되는 게 지금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어떠냐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건데 일단 밝히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반대를 해서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님을 3번 뵙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통령님 의중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어게인 운동이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 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청열 교수님. 네. 지금 보면 뭐 이 최종 만류를 하긴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요 앞에 보면 순수하게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움직임에는 내가 아버지처럼 참여를 하겠다, 돕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이게 좀 아리송합니다. 이걸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좀 애매해요. 당장 윤어게인이란 신당, 저 이름도 신당 이름이 윤어게인도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당장 저 정당은 기괴한 거죠, 사실은. 저런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요즘 대선이 워낙 이슈가 없으니까 변수가 워낙 없는 것 같아서 저런 변수가 나오고 이슈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나중이라도 네. 청년들 중심으로 그때 왜 국민변호인단에 청년들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속동현 변호사가 단장했던 거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국민변호인단 있었죠. 예, 있었죠. 국민대리변호인단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이제 윤 전 대통령 자신이 참여하겠다는 그런 간접적인 의사라고 좀 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게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갈 때 관저에서 퇴거할 때 말이죠. 네. 그때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그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네. 4월 11일 날. 네. 그 말의 연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 대통령의 그 의중이 있으니까 변호인단이 윤어게인이란 이런 이름의 정당을 만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김계리 변호사가 그 아주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변호인단의 한 분이에요. 그 말은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아무튼 그 전 대통령의 그 의중이 실린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을 만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무리 정말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봐도 저런 이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된 분입니다, 지금. 탄핵된 지 얼마 안 됐어요. 4월 4일이었으니까. 근데 저런 발상이 가능할까?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게 관용이라고 그러는 건데 관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긴 합니다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도 보편에 근거해야 됩니다. 보편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에 의해서 사실상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헌재가 탄핵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진통 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이 윤어게인과 신당이 이게 앞뒤가 좀 많은 얘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신당 창당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냐. 왜냐하면 또 만든다는 주축이 또 변호인단이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했던 새로운 길이 청년들의 어떤 뭐 아버지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좀 같이 주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저희가 지금 의중이 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윤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왔느냐. 전한길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단독이라고 붙여서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윤석열 신당 창당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희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라는 거죠. 단 한 번도 신당을 지시 개입한 적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난 언제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이 뭉쳐야 한다고 믿고 당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진심으로 응원할 거다라고 전한길 뉴스에 전해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윤상현 의원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그런 말씀 배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시간을 드려라. 시간을 들면 다 알아서 한다. 더 이상 그분을 어떤 자기 정치 소재로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이 뭐 전한길 뉴스를 통해서 한 얘기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이 한 얘기도 그렇고 신당 창당할 생각 전혀 없다. 주변에서 하자라고 얘기를 한 사람은 많지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배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 신당은 그럼 배격을 하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청년들이 정치 운동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뭐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입장문이나 SNS는 아니고 전한길 뉴스를 통해서 또 입장을 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전 대통령의 본심은 네. 자기를 지원하는 청년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있는데 대선판이 앞두고 있으니까 6월 3일 대선에서는 그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번 대선은 개입하지 않겠다. 하지만은 노사모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번에 신당으로 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판이 좀 커진 거지. 노사모 같은 그런 정치 단체 자기가 후원 역할을 하면서 뭐 멘토 역할을 하면서 같이 손잡고 가겠다. 이런 꿈은 뭐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은 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표시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대선에 도움이 되냐 이거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그나마 민주당에 맞서려면은 탄핵당한 당으로서 맞서려면은 윤 대통령을 버려야 되고 네. 개헌이나 임기당 쪽을 공약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아예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은 강을 버려야지 바다로 가고 나무는 꽃을 버려야지 열매를 얻잖아요. 윤 대통령은 대선까지를 버려야 됩니다. 보수가. 네.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어요. 이번에 재판 정도 그 출두하는 것도 공개한다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가 다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정치 뉴스에 나오면 나올수록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일 좋아한다고 봐요.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도 노사모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정치적인 이 참여 그리고 뭐 이 지지층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노사모를 염두에 둔 형태가 이 생각을 하는 거고 대선까지는 아니고 그 이후에 그럼 정치에는 최 교수님 대선은 아니지만 그 이후 정치에는 노사모 등등을 비롯한 나를 어떤 지지하는 세력을 통해서 나도 정치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로 사실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정치에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는 얘기가. 그 말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건데 노사모, 하나 윤사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윤사모가 되겠습니다만 글쎄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전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노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았잖아요. 노 전 대통령은. 그리고 글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이후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윤 전 대통령 두 분이 다 탄핵된 분들이긴 합니다만 파면됐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정말 123일 동안 너무나 많은 혼란이 있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 탄핵될 때까지. 근데 그 혼란의 잔불이 아직 안 꺼진 거라고 봅니다. 저런 말 나온다는 자체가 저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세력도 있는 것이고 단체도 있는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윤사모 얘기 나오고 노사모 얘기 나오고 나중에 대선 끝나고라도 정치적 영향을 행사한다 보수 내에서 네. 지금 나경원 의원도 지금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과 그 뭡니까? 네.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가장 앞장서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두둔하고 비호했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후보조차도 거리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선거에도 그렇고 단순히 대선이란 이런 정치적 이 큰 이벤트 말고도 그렇고 대한민국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저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저런 말이 나오게끔 윤 전 대통령께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어떠한
어떤 상황에 직면했던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네. 탄핵 심판, 그러니까 파면 선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서는 게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상 부적절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는 신당 차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앞서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고집으로 지금 이 뭐 신당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이번에 이 신당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40대 이 변호인단 누군지 잠깐 영상으로 볼까요?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겸 당일 육퇴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겸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네. 아까 살짝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로 모두의 지금 전 국민이 아는 지금 사안이 됐죠. 김계리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도 이번에 신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그 주축 세력의 한 명이다라는 겁니다. 뭐 김계리 변호사, 배희철 변호사 등등이 지금 다 여기 속해 있다라는 건데 사실 예전에도 아까 잠깐 친박연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친박연대도 그렇고요. 우리공화당도 그렇고요. 박근혜 후보, 박근혜 뭐 전 대통령이 있고 그 외에 밖에서 만들어진 뭐 신당, 창당이 있었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경민 변호사님 보면 변호인단이 지금 당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당을 만든다고 지금 나온 거라서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지금 법조계에선 이런 신당 창당 움직임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지금 뭐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형사재판 절차는 또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법적으로 조력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이제 같은 변호사로서 그게 좀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사실은 이제 법조인을 넘어서서 뭔가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좀 비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과연 윤 전 대통령 측에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정치적인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행동들로 나아가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조금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현재 형사재판,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 단들도 지금 현재 이번에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주축 세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신당을 만들어서 형사재판 자체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과 함께 글쎄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여부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말씀처럼 현재 이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14일에 먼저 이 첫 번째 이 공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피고인 윤 법정 모습 공개된다. 재판부 21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두 번째 공판에선 촬영을 허가했다라는 거죠. 네. 이 앞서서는 재판부에서 언론에서 촬영 신청을 너무 늦게 해서 당사자 의견을 물을 수가 없어서 내가 불허했었는데 다시 뭐 신청을 하면 다시 검토해 볼게요라고 했었는데 다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최종 촬영 허가가 났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건데 윤영걸 전 대표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아까 뭐 말씀은 메시지를 내면 안 됩니다. 정치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전환길 뉴스나 뭐 주변 뭐 얘기나를 통해서 어쨌거나 계속 메시지가 자이든 타이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신당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뭔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얘기를 할까요? 없을까요? 저는 뭐 안 할 거로 보고요. 안 할 거다. 예, 하지 말아야 되죠. 예, 저 장면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 내란죄 재판을 받으면서 출두하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50여일도 안 남았는데 이기려면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늪 옆에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단단한 땅 위에 빅 텐트를 쳐야 돼요. 예, 탄핵 강에서 나와서 빅 텐트를 쳐야 되는데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재판정 출두하는 거 TV나 생중계되고 자꾸 화면에 나오면 그게 무슨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어요? 윤 대통령도 물론 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공개하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원래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은 네. 법원이 공공이익을 위해서 국민 알 권리를 중시해서 공개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자중하는 모습으로 진지하게 재판에 임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고 나는 돌아오겠다. 이런 자세를 좀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고 안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 두 번째 재판이 주목이 좀 됩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죽음의 조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국힘 경선 죽음의 토론조.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서류 이게 총 11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서류를 통과한 8명 주자에 대해서 토론할 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할 팀을 정해는 여기서 죽음의 조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관련 영상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그럼 A조와 B조는 무엇으로 구분하느냐와 자리 선택을 위해서 음악과 함께 출발하십니다. 네, 이철호 네, 이제 단 두 자리가 남았습니다. 네, 두 자리 괜찮으신가요? 아, 같이요? 네. 아, 3번과 4번 자리, 네. 아, 좋습니다. 네. 순서에 자석 부착 부탁드리고요. 네, 보셨죠? 8명이 4명씩 두 조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뉘었다라는 거죠. A조는 청년 미래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는 거고요. B조는 사회 통합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조입니다. 근데 보면 이 얼굴에 다 이렇게 붙어 있죠. 사회 통합에 홍준표, 이철우, 한동훈, 나경원이 이 한 조고, 이 청년 미래에 지금 이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향자 의원이 같이 한 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목에 지금 나와 있죠.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가 들어간 사회통합조 2조. 이거 죽음의 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아니 왜 다른 후보들은 뭐 만만해? 왜 여기만 죽음의 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가 같이 볼까요? 최근에 나온 이거 이제 이 여권 후보들만 같이 모은 이 자료입니다. 일단 한덕수 대행은 일단 검은색이죠. 국민의힘은 아니에요. 때문에 여기는 제외하고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따졌을 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순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만 어제 A조로 빠지고 나머지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이 다 한 바구니에 들어갔다. 이거 죽음의 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와요. 최 교수님, 이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이거 사실 이철우 지사도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 말빨하면 또 지지하는 분인데 네 명의 조합 어떻게 보십니까? 저 죽음의 조라는 게 이제 과거 월드컵 할 때 네. 강팀들이 이제 모였으면 그 죽음의 조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근데 저건 이제 토너먼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꼭 2명이 탈락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4명이 다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도 마찬가지, A조도 마찬가지인데 이 죽음의 조라는 게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워낙 생각이 달랐어요. 탄핵 과정에서.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뭐 어쨌든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후보니까 여권 내에서 말이죠. 지금은 여권도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이제 죽음의 조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4강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기를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세 후보는 들어갈 것이다 4강에. 나머지 한 명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냐, 나경원 의원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그 세 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의 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정확하게 3대 1로 나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에 강력하게 찬성했던 후보이고 나머지 세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에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태도가 바뀌었어요. 윤 전 대통령 파면된 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좀 바뀌었고 이철우 지사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갈립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사회통합인데 사회통합보다도 아마 탄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쌍방간의 토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공격하고 여기서 합정연행 같은 건 생각하기 어렵고 아까 홍준표 시장한테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갑시다. 위고 투게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연상시키는 말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같이 갈 수 있을까? 같이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다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 좀 다 모였다라는 거죠. 거기에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뭐 공개적으로 최근까지도 티격태격했었고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싫어하는 건 사실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상당히 좀 사이가 좀 모호하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갑시다라고 계속 웃으면서 손잡고 연단으로 올라가는 모습.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실까요? 지나고 누르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났다고 감정하는 거 아니죠? 감정은 없고요. 제가 90초가 넘으면 근데 매정하게 잘라버립니다, 마이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로 갈 것이냐 선택의 여지를 국민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정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숲에 숨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개혁을 막았다고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접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동훈 씨는 나보다 더 했어요. 1초 36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님이 더 길었습니다면요. 네, 두 분. 네, 보셨나요? 이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다가 얘기가 길어져서 1분이 넘어가면서 이제 마이크가 끊겼죠. 꺼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하니까 옆에서 한동훈 후보가 마이크가 꺼지니까 더 해도 돼 하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씨가 나보다 더 했어 라고 얘기하는 모습. 근데 사이가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윤영골 대표님. 홍 시장,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약간 가시가 없어진 겁니까? 숨긴 겁니까? 뭡니까?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네. 그 유머 본능 또 연예인 기질도 좀 있어요. 네. 저런 데 가서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애드립도 강하고 그래서 가끔 뭐 막말 시비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하게 얘기했잖아요. 뭐 인형이라고도 비교하고 뭐 아주 뭐 있어서는 안 될 뭐 이런 사람으로까지 했는데 어제는 서로 손잡고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랬는데 어제 뭐 화기애애한 게 뭐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너무 좀 이재명 때리기만 범법자 전과사범 뭐 이재명 때리기만 하는데 아무리 당내 그 경선이라 뭐 그렇기도 하죠. 본선 가면 좀 달라지겠지만은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과거 총선에서 왜 2조 심판론 나온 것처럼 이재명 때리기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지금 탄핵된 지 얼마 안 되고 1호 당원이 지금 탄핵이 됐잖아요. 네.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비장한 마음이 없지 어떻게 저 향후 회장 뽑는 것 같이 좀 너무 좀 가벼운 편안하고 느낌이었다. 가볍고 긴장감이 없고 뭐 안 돼도 당내에서만 1등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어제 공교롭게도 여론조사 나온 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39% 나왔는데 홍준표, 김문수 이런 분들은 8% 나왔어요. 네. 한 20% 5분의 1도 안팎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어제 전 시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서야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랑 비슷해졌다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이 적극성인
꼭 쟁취하겠다는 대선에 임하는 자세가 좀 비장함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은 일단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뭔가 나긋나긋하고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약간 그 특유의 어떤 대중 앞에 나섰을 때 약간 이 관심을 받으면서 좀 이게 유머러스하게 대처하는 그런 일환인 거지 한동훈 후보 자체에 대해서 뭔가 호감도가 엄청 높아진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어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마침 보니까 한동훈 후보하고 나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옆에 앉아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야기 많이 하고 어떤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자세히 이야기한 건 없고. 네, 홍준표 후보 한참 좀 뜸을 들이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홍준표 시장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었다라는 거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은 나르시시스트야.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 아니야. 들어오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야.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아니야. 라는 얘기를 쭉 해왔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다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최 교수님. 아까 홍준표 후보가 직접 얘기를 해요. 말해보고 옆에 있었던 건 처음인데 괜찮네. 그럼 저는 말 안 해보고 옆에서 있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네. 홍준표 전 시장이죠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한 건 지금 아까 말씀처럼 저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이 어려울 정도의 정말로 어휘력을 총동원해서 사실 비판해 왔잖아요. 상당히 경계했던 거였겠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어쨌든 전 시장이죠.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가까이 가려면서 자기의 어떤 위상을 확립해 나가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내려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저런 태도를 견제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이게 죽음의 조라고는 합니다만 거기서 말을 저렇게 계속 독설을 퍼부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이미지도 좀 바꿔야 되겠고 홍준표 전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홍카콜라라는 그 사이트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무슨 말이 약간 설화 같은 게 좀 보도가 됐던데 신문들의 방송에 말이죠.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자신의 여유를 보이는 거죠. 정말 저렇게 보니까 괜찮기도 하겠고 그렇다고 홍준표 전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주 그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언어를 그렇게 구사한 거로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번 국면에서 아까 한동훈 후보 얘기처럼 그래도 계엄 발동됐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게 누굽니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근데 본회의장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한 게 한동훈이었어요. 그게 사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대로 도덕적 우월감이 있다고 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볼 때는 한동훈은 배신자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께서 저런 말씀을 한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언어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딱히 홍준표 전 시장이 뭐 예전에라고는 너무너무 막 미워서 못 살겠고 한 것은 아니었겠으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그런데 이 얘기한 게 있을 텐데 지금의 상황은 또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전략으로 한동훈 후보와 같이 좀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선 어제 모습을 보고서 나온 얘기가 한동훈 후보랑 둘이 결선에 가고 싶은 걸까라는 얘기도 살짝 나왔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뭐 김문수 후보도 뭐 유력하긴 하지만은 네. 그쪽은 좀 A조고 하니까 한동훈 후보랑 같이 홍준표 후보가 나가면은 아주 그 반대 탄핵 찬성 반대가 극명하게 또 갈라서고 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능수능란한 애드립이 장점이니까
뭐 한동훈 후보 정도는 그냥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일요일 날 그 비조 토론에 나경원 의원하고 또 한동훈 후보하고도 이 감정이 많아요. 지난번에 그 당 대표 뽑을 때 패스트 트랙 할 때 나한테 민원했지 않느냐. 공소 취소 요청했죠. 예, 그거 얘기했었죠. 끝나고 토론회 끝나고 나경원 의원이 울었다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쌓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굉장히 좀 재밌는 멱살잡이는 아니더라도 네. 말로 하는 멱살잡이까지 나올 정도로 어제는 전야제기 때문에 프로 권투 선수도 전날은 화기애애하고 포옹하고 그러잖아요. 그 토론회 가서는 상당히 저는 투쟁이 논란이 심해질 거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4등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랑 4등이냐 5등이냐. 그래서 아마 토론에 굉장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임할 거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와도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실제로 열리면은 둘 간에 오가는 말들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 근데 말씀 중에 살짝 뭐 나경원 후보가 뭐 끝나고 울었다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확인되지 않은 사안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두 사람 간의 사이가 그리 썩 제3자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어쨌거나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호의적인, 과거에 비해서는 호의적인 이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홍준표 후보가 나름 여유를 찾은 거 혹시 이것 때문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겁니다. 이재명 지지율 39, 김문수, 홍준표 8%, 한동훈 6. 어제 여론조사가 공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여론조사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뚝 39% 파랑색이죠. 이재명인데 여기 홍준표 8%, 김문수 8%, 공동 2등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6%, 그 뒤에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김동연 등등등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니까 빼고 여권으로 따졌을 때 홍준표 후보 그동안 3위, 뭐 2위, 3위, 4위까지도 쭉 갔었었는데 이번에 1위, 이게 김문수 후보와 똑같이 8%로 어떻게 보면 1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창일 교수님,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1등을 한 거긴 한 거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퍼센트가 그동안 봤던 지지율은 상당히 좀 내려간 거기도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문수 후보는 아마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 하락했지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 1등을 달렸던 거 범보수 진영에서 입당도 늦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워낙 일관됐어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절대 탄핵하면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아주 가장 그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 합니다만 가장 앞서서 어떤 그 탄핵을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을 보호했던 그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그 지지율이 높아졌던 겁니다. 근데 이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 현실입니다. 대선이 완전히 현실로 다가왔고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보수 진영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추세는 전망컨대 썩 그렇게 그 상향세 이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조금 최근에 와서 그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스탠스 살짝 바꾸고 있어요 지금. 아까 한동훈 전 대표와도 저런 부분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과도 거리를 둬야 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의 전략적인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제대로 지지율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만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게 이게 언뜻 볼 때 물론 이재명 이제 전 대표, 이재명 후보는 워낙 앞장서 가긴 하는데 합쳐도 이재명 후보를 못 당해 보니까 제가 지금 언뜻 더해 보니까 게다가 지금 없다 무당층 부동층이 확 줄었다고요 지금. 네. 그만큼 이게 점점 이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저렇게 아직도 지금 탄핵에 대해서 뭐 윤어게인이나 나오고 말 이렇게 될 때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또 느꼈습니다. 얼른 이제 언뜻 보면서 말이죠. 네. 지금 무당층이 줄어들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간 걸 좀
포커싱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국민의힘 후보 중에 1등이 8%밖에 안 되고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는 거 이거 국민의힘은 좀 뼈아프게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 상당히 좀 만족하는 것 같더라라는 거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NBS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선거 전략을 짭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본 바로 그 여론조사가 NBS 거죠.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면접조사라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사에서 비로소 수치가 정상으로 오고 있는 것 같네요.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내가 1등으로 나온 이 수치가 좀 정상 아니겠어? 라는 얘기를 한 걸로 보인다. 홍준표 후보 사실 한국갤럽에는 내 이름 넣지 마세요! 라고 했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NBS 여론조사는 요건 좀 정상이네 라는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막 시작입니다. 경선이 이제 막 시작이고요. 뭐 양자 토론, 뭐 사자 토론 계속 쭉쭉 토론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 안에서 각 후보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떤 이슈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비전을 제시를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 충청의 마음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충청표 공략하는 이재명, 대통령실 국회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산 집무실 또 청와대를 수리하는 문제 그리고 세종의 청사를 새로 만드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세종으로 뭔가 뭐 대통령실, 국회 이런 거 다 지금 옮기겠다. 그쪽을 수도로서 사실상 좀 활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제목이 이렇죠. 충청표를 공략하는 이재명이라고 지금 조선일보 제목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 최창렬 교수님, 이 지금 현재 이 얘기하는 세종으로 뭐 대통령실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사실 뭐 이제 뭐 대법원도 옮기고 뭐 계속 옮긴다는 얘기는 계속 많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글쎄 뭐 옮긴다는 거 이거 그냥 다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들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충청표를 공략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느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저게 만약에 구체화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충청,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이쪽에 사신 분들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소식이죠. 그리고 저 문제가 지금 이번만 불거진 얘기가 아닙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헌재에서 관습헌법이 위반된다 해가지고 위헌 판결이 나와서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안 됐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 청사만 갔던 거라서 사실상 기형적으로 양쪽에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어쨌든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공사 중이에요. 단지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는 전 대표 얘기는 아예 행정수도를 옮기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집무실의 문제가 아닌 거죠.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도 그렇고 왜냐 워낙 좀 수도권에 모든 게 밀집돼 있고 과중되게 편향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여든 야든 지금 여야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당이 공약을 하더라도 이건 모든 후보들이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이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저렇게 되면 개헌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관습헌법이라는 게 대단히 생소하긴 했습니다만 헌재에 의해서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깨고 이전하려면 국민투표도 필요할 것이고 개헌도 필요할 것이라서 단순하게 건물을 옮긴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같이 디자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나름대로 이번 대선에서 상당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이게 계속 나오던 얘기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얼마 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좀 주요하게 이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수도권도 있고 서울도 있고 강원, 경상 뭐 다 있는데 왜 굳이 충청표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민주화 이후 충청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라는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요 직전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이 충청에서 몇 표를 받았느냐? 37.3%, 이재명 34.2%였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 직전에 문재인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30.1%, 홍준표 17.6%, 1, 2위만 지금 보는 겁니다. 18대 때 박근혜 40.5, 문재인 33.5. 그러니까 지금 역대 이 대선에서 계속해서 충청에서 많은 득표를 받은 후보가 최종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의 마음을 이재명 후보가 얻고자 지금 뭐 이 세종으로 이것도 옮기고 저것도 옮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데 또 저희 스튜디오에 충청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 나와 계시죠. 윤영걸 대표님. 충청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충청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세종시가 오긴 왔는데 네. 세종시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세종시로 유령 도시가 돼버렸어요. 네, 동공화 텅텅 비는 네. 불 꺼진 도시가 됐어요. 세종시 한번 가보세요. 불쌍해서 못 봐요. 밤에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상가는 다 철시할 지경이고. 네, 세종시의 과장 높은 사람들은 네. 서울로 많이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밤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공무원들은 높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어린이날이라고 그래요. 어린이들만 있다고. 그럴 정도로 또 KTX 기차역도 저 오송역에 있습니다. 네. 세종시가 아니라 또 한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정치권이 표만 노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충청도 그 행정수도 때문에 내가 재미 좀 봤다. 그때 대통령 된 1등 공신이 충청표였죠. 그리고 또 DJP 연합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됐잖아요. 그 JP 충청도 표를 또 얻은 거죠. 그때 이회창 후보는 이인재를 또 끌어안지 못해서 이인재 후보가 논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청 표심이 좀 항상 이 진보와 보수, 좌우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삼국시대 때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가 돌아가면서 점령하다 보니까 특별한 색채보다는 좀 그때 좀 달라지는 그런 네.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인트는 잘 잡았어요. 충청 표심에 아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표만 노리지 말고 국토 균형 발전에서 좀 크게 봐야 되고 솔직히 하려면은 개헌을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 지금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2004년 관습법에 의해서 수도는 서울로 돼 있어요. 네. 세종시로 대통령실, 국회 가는 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정말 세종시를 키우려고 한다면은 네. 개헌을 지금이라도 하자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치권의 논란 때문에 과거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세종시 수정안을 또 했었거든요. 네. 기업도 좀 들어오게. 그랬으면 아마 삼성, 뭐 LG 같은 데 오면 세종시가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반대했잖아요. 기업들 못 오게 하는 식으로 원안 고수. 그때 정운찬 총리가 할 때.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세종시가 불 꺼진 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 전략 개발,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말 세종시를 다시 좀 판단하고 해야지 표만 노리고 자꾸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에 또 윤 대표님이 달변이시긴 하십니다만 이번에 충청 얘기가 나오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지금 쫙 쏟아내셨어요. 요지는 세종에 대해서 어떤 이 정책 지원을 이 정치적인 어떤 정략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뭔가 다 얼기설기돼 있어서 지금 제대로 굴러가질 않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번에 개헌이든 뭐든 해서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다소 쓴소리를 좀 주셨습니다. 충청의 마음이 이제 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어디로 향할지가 궁금해지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 핵심은 통합이다. 네, 누구의 얘기일까요? 보겠습니다. 윤 탄핵선 고문 핵심은 통합. 그 메시지를 담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누가? 문형배 헌재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오늘 4월 18일 오늘 문형배 이미순 재판관이 이제 퇴임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퇴임을 하기 하루 전날 인하대에서 이 학생들 앞에서 강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강연에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파면 선고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기 좀 볼까요? 문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대해 우리 사회가 통합을 고수해보자. 그것이 탄핵 선고문의 전부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이경민 변호사님, 요 얘기를 보면 그러면 결국 통합 요 얘기를 그러니까 결론은 파면이라는 결정은 내려졌는데 이 안에서 통합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쓸지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라는 해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판사들은 보통 이제 판결문으로 말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판결문에 담기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판사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판단을 했고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 특히나 이제 헌재의 그런 이제 탄핵 심판 결정문은 정치적인 메시지도 이제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선고문을 낭독을 할 때에도 네. 이게 어쨌든 그 야당에서 이제 이런 탄핵안을 뭐 발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당 측에 또 이제 쳐다보면서 또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뭐 정치로서 또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자제를 하는 그런 이제 또 모습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탄핵 선고문에 담으려고 했을 때 좀 어디까지 담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평의 과정에서 좀 논의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제된 문장으로 담는 그런 시간들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예상보다는 선고일이 조금 늦어진 거 아닌가 뭐 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문형배 대행이 4월 4일 지난 4월 4일에 직접 이 선고문을 쭉 읽으면서 잠깐 이 국회 쪽 소추단 쪽을 좀 봤다가 또 이쪽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을 좀 봤다가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약간 양쪽 다 혼내면서 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이 변호사님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통합이다. 그게 이 핵심이다. 내가 얘기한 선고문의 핵심이다라고 지금 문형배 대행이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오늘 퇴임 문형배 우리 사회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 계엄은 좀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강의에서 만장일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는 만장일치를 위해서 토론을 하면 현재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다.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다. 급한 사람이 늦은 사람을 기다려야지 늦은 사람이 급한 사람을 어떻게 기다리겠나.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고문의 통합이라는 내용을 담겠다라는 건 앞선 이 국민일보 기사랑 맥을 같이 하는데 늦은 사람, 급한 사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거 윤영걸 대표님. 네. 늦은 사람, 급한 사람 얘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뭐 저 말 뜻이 네. 조금 은유하는 거 아닌가. 예. 헌재 이번에 대통령 8명이 하는데 좀 논란이 내부적으로는 있었는데 단일화,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전원 일치로 가기 위해서 좀 기다렸다. 원래 그 윤 대통령 심판은 굉장히 빨리 하다가 나중에 한참 한 20일 이상 한 달 가까이 기다렸거든요. 네. 그 기간을 제가 보니까 전체 통합을 위한 단일안을 내기 위한 그런 기간을 위해서 설득하면서 기다렸다. 저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단일안 만장일치가 반드시 저는 뭐 저 문형배 전 재판관 말대로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 아니 재판관이 자기 소신대로 얘기해야지 만장일치 그 그늘에 숨어요? 거기 벽에 숨어요? 저는 그 자기 소신대로 좀 밝혔으면 오히려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더 좀 나타냈으면 하는데 만장일치하는데 저렇게 기다렸다. 저는 뭐 그렇게 좋게는 안 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뭐 관용과 자제라고 그러는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진행하면서 정말 제도 자제와 관용을 했는지
제가 보기엔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결론을 벌써 머릿속에 넣고 너무 막 밀어붙여서 절차적인 하자가 많이 부각된, 물론 뭐 결론은 저는 존중합니다. 만장일치 존중합니다만은 너무 좀 서두르고 좀 이의 제기할 시간도 충분히 안 주고 굉장히 좀 무리한 저는 헌법재판소의 진행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헌재의 결론은 이 선고 내용은 결론은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문영배 대행이 한 얘기 글쎄 굳이 시간을 더 들여서 만장일치라는 결론을 냈었어야 했느냐, 그로 인한 혼란이 더 크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최 교수님.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거 전원일치가 안 나왔으면 말이죠. 지금 가뜩이나 그 탄핵 선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도 분열이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6대 2나 이게 7대 1이 됐거나 뭐 기각각하는 뭐 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전 초재일관 뭐 전원 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전망을 해왔는데 이건 단순하게 억지로 지금 이 생각이 다른 사람, 기각 또는 각하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이 문영배 대행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생각이 약간 다르면 절차 문제 이런 건 제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미 재판관들 법률가가 됐건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됐건 이 자체를 용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미 결론 나와 있었던 거고 그분들 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절차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야당에 대해서 과연 질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얘기가 좀 있잖아요. 야당에 대한 그런 비판이 필요했던 것인가라는 시간도 걸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했는데 저는 이게 억지로 끌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좀 봐요. 저에게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자제와 관용을 필요로 해서 사회가 통합으로 가야 된다. 통합이라는 게 단순히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통합이라는 게. 네. 지금 얘기한 통합은 기술적인 통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용자제가 안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당도 질타했지 않습니까? 소수 의견을 존중했어야 된다. 자제와 관용으로 대화 합의를 이끌었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때 헌재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국 사회가 지금 완전히 갈갈이 찢어졌는데 이걸 헌재 재판관들이 선고문에 담아서 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딴 말씀 되게 동의하는 편인데 우리 윤 대표님 말씀이 그 말은 정말 일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끔 또 의견을 달리하실 때도 있죠. 네. 사실 의견이 완전히 똑같으면 또 제가 두 분을 모시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은 윤영걸 대표님은 굳이 만장일치를 할 필요가 있었냐. 빨리빨리 결론을 내고 하는 게 맞았지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속도전을 했었던 오히려 문영배 대행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최 교수님은 아니 이거는 8대 0이 안 나왔으면 그로 인했을 때 이후에 선고 이후에 혼란을 어떻게 했을 거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두 분이 약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경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대국민들이 지켜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만장일치로 이제 결론이 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어쨌든 같은 재판관들이 이제 대등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론을 이제 도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제 증거가 현출이 됐고 네. 그걸 토대로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뭐 조금 이제 더 이제 쟁점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맞춰가는 과정이지 결론이 다른데 이제 그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결론이 만약에 만장일치로 가지 않았다면 네. 지금도 사실은 이 선고 이후에 잡음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이제 재판관들마다 의견이 달랐다라고 하면 봐라, 이 재판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헌재의 결정이 단심제이고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지금 상태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론을 만장일치로 끌고 갔어야만 이후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끌고 나가야 되고 미래가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통합된 그런 가치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구를 해 나가야 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마지막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만장일치의 결론을 이렇게 도출을 해줬어야 우리가 이제 그 바탕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그런 뭐 미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뭐 만장일치의 결론을 갔다라는 게 조금 더 의미가 더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2대1 상황이 돼버렸어요. 윤 대표님 짧게 말씀해 보시죠. 지금 네. 헌법재판소가 네. 정당에서 파견한 사람들 같아요. 예, 너무 정치성이 너무 강해요.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부임한 지 이틀 됐는데 그것도 4대 4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진보 우위가 되는데 차기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또 대통령이 된다면 또 2명을 또 진보에서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너무 이 만장일치로 몰아가면은 그게 어떻게 바람직하냐. 소수가 보수가 됐든 중도가 됐든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들이 판단해야지 저렇게 정치성 짙게 저렇게 판단한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마지막 반박까지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네, 말씀은 8대 0으로 이게 이 의견을 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있는 그대로 뭐 6대2면 6대2, 7대1이면 7대1, 뭐 5대3면 5대3 하는 게 맞지. 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성을 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 자체가 좀 안 맞는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뭐 이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헌재 결정이 내려졌고 여기에 모두가 받아들이고 존중하면 되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